네, 안녕하세요. 예, 정우현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사명이, 회사 이름이 지난주까지 아톰닉스 컨설팅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아톰닉스 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뀐 이유는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기존의 회사 멤버나 구조는 동일하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SMPC를 활용한 분산 키 관리 거래소 커스터디 모델 뭐 이런 얘기인데 현재 한국 거래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뭘까에 대한 하나의 논의 소재거리를 제시해 본다는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어느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림일까요? 금융 사기 방지 안내, 뭐 아차 하면 범죄 연루,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 어느 사이트 홈페이지 가면 이거 먼저 뜹니다.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 도용 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고팍스 홈페이지고요. 피싱 피해 및 암호화폐 거래 대행 주의. 거래 대행, 뭐 공공기관 사칭하는 피싱 사기 조심하라는. 이거는 코인원. 네. 비슷한 내용이죠. 뭐 다 비슷한 단어고. 이거는 어딘가면 GDEX 아니 저긴가요? 저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어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 홈페이지 가면 요즘 다 이런 안내문들이 다 먼저 뜨고요. 이게 안내문만 뜨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워낙 입금 금지당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종종 풀렸다가 또 잠겼다가 하는데 뭐 최근에 심지어는 거래소 하나가 한동안 출입금이 안 되더니 결국은 거래소 문 닫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 거래소만 문제인가?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이런 홈페이지에 자기네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아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메시지를 메인에 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들과 관련한 거래소들의 고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어떤 배경을 보면 한국에서 2017년 이제 말에 엄청난 이제 암호화폐 가격 폭등이 있었잖아요. 붐이 나고 특히나 거기 한국 가격이 해외 거래 가격에 비해서 뭐 심지어는 5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난 이제 과도한 관심을 끌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소위 밥 누구누구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대응책이 나왔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래소 자체를 불법화하겠다, 다 문 닫겠다라고까지 하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나온 게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개정이 있었고 6월 달에 좀 더 강화를 했죠. 실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래서 좀 더 강화한 게 6월에 만들었고 그때 이제 7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0일부터 1년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날까지 1년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이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는데 올해 5월 3일 금융위가
이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굉장히 좀 미약해요. 이게 정확한 법의 근거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이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만일에 안 따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근거가 굉장히 불명확한데,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힌 상태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 형식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 보면 대부분 그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그 자금의 유통, 자금 세탁 이걸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한국의 암호화폐의 폭등한 시장에 대한 어떤 견제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명 가상 계좌가 거의 사실상 신규 계좌가 발급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상 계좌가 발급이 허용된 거래소가 4군데였는데 이 4군데 외에는 아예 가상 계좌, 신규 가상 계좌를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기존의 가상 계좌를 운영하고 있던 거래소 4곳도 기존 고객은 가상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줬지만 신규 고객한테는 입금을 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을 차단시켜버린 상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들이 이제 분위기가 다운됐고,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보면 달성한 것이지만 그게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가상 계좌가 발급 중지가 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벌집 계좌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중소 많은 거래소들이 이 벌집 계좌는 그냥 법인 계좌에 개인 실명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벌집 그 법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거래소에서 일일이 그걸 수기로 확인을 해서 그 사용자의 그 DB 계정으로 입금을 처리해주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명성도 약하고 악용될 여지도 더 많은, 오히려 이제 후퇴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실명 가상 계좌를 쓰자고 했는데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걸 안 쓰면 문제를 삼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거는 다 막아버리고 벌집 계좌만 더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의무 조항들, 아까 AML 그 수호에서 발표를 했지만 KYC나 AML 관련된 의무 조항들을 많이 넣었는데 은행하고 거래소 간에 이게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에 입금을 받아가지고 실명 계좌로 은행에 입금을 받아서 그거를 거래소한테, 그것도 실명 다시 가상 계좌로 넘겨줬는데 은행에서 맨 처음에 실금 받은 그 거래 내역을 다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고 KYC하고 AML 다 하는데 그걸 우리는 받은 것 뿐인데 우리 보고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적반하장 아니냐, 거래소 입장에서는.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상 계좌를 오픈해 줬는데 그거조차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피싱 이런 문제들이 펑펑 터지는 거는 이건 거래소 니네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냐. 여전히 거래소와 은행 간에 더 강화된 규제들, 조치들이 있었지만 별반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나온 게 이번 7월 10일 날 아까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그거를 법제화하기 위한 근거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특검법이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검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위한 법은 아니었고요. 네, 이 여러 가지 다른 금융정보 거래에 있어서의 그 보고 의무에 관한 건데 이 내용에 암호화폐, 암호자산이죠. 이번에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개정안을 했고 2019년에 FATF 아까 또 나왔던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다시 이제 개정안이 3월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근데 그 야당의 이 국회 비참여 문제로 지금 제대로 논의는 아직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여기도 역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가상 자산 취급업소 신고 의무가 들어가고, 그리고 명확하게 KYC를 할 수가 없거나 뭔가 어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래를 중단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작년 12월에 재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또는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다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게 요즘 또 핫한 이슈인데 올 2월 총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올 6월 29일 오사카에서 주요국 표준안을 이제 제시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미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한번 기사가 났던데, 근데 여기 이 FATF가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쭉 얘기했던 KYC AML인데 뭐 거기에 또 그 테러리즘 방지, 카운터 파이낸싱 오브 테러리즘 해서 CFT, AML 다음에 CFT라는 단어 요즘 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을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제 룰 중에 하나가 트래블 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KYC를 넘어서는 거예요. KYC는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사용자의 신원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냈을 때 상대편 거래소에 이 내 거래소에 있는 계좌의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 상대편에 서로가 고객의 정보를 상호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된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큰 범위의 정보가 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ATF가 국제적 지위는 없지만은 G7 여기에 다 가입하고 있는 G7, 특히 미국 영향권이 무지하게 강력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권의 룰들이 미국 금융기관들이 먼저 룰을 만들고, 걔네들이 어차피 글로벌하게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룰을 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다시 비슷한 룰들을 따라서 수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단일한 법이 먼저 다 만들어져서 동시에 통과된다기보다는 먼저 미국이나 G7 중심의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먼저 입법화되고 또 그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먼저 룰들을 셋업하면서 그게 글로벌하게 확산돼 가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 하는 이제 또 문제가 따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암호화폐, 암호자산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자산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 당장 대표적인 거는 은행 자산, 은행 계좌는 보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리버스 할 수가 있잖아요. 캔슬할 수 있고, 상대편 금융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당장 막아야 된다. 출금 그쪽 상대편 은행에 출금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해낼 수 있는 보호망들이 있는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은행 계좌는 KYC를 하면 전부 아이덴티티가 확인되는데, 아까도 수호에서 AML 문제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주소, 이더리움 주소, 그 아이덴티티를 전부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개인이 뭐 수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다 확인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 써가지고 한두 단계만 익명화 시키면 기술적으로 그걸 추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주소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자금 방지라는 시스템이 과연 뭘 위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물론 명분은 뭐 불법적인 테러리즘 방지하고 하지만 다른 한 축에 있어서는 사실 그 글로벌 금융기관의 어떤 지배 메커니즘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다 지켜져야만 되고 일방적으로 다 관철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각 국가마다의 사정이나 또 어떤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고려사항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와 은행 간의 애매한 역할 분담, 중복된 어떤 역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제대로 책임 안 지는 이런 식의 불분명한 역할 분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의 굉장히 독특한 성격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금융 자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 그 특성에 맞는 규제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점이고, 그 다음에 책임을 부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역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고, 일방적으로 책임만 지고 통제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규제의 목적과 의지와 실효성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없는데 규제만 자꾸 도입한다는 거는 그건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렵고 뭐 개인이 한두 명이 뭐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의 어떤 새로운 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솔루션에 대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기반은 지금 얘기했던 문제들의 기술적 기반은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한 커스터디보다는 더 기술적으로 강력하고 컨트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수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저희는 이제 Secure MPC라고 멀티 파리 컴퓨테이션인데, 권한을 나누어서 가지고 그 권한을 실행할 때도 나누어서 컴퓨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어떤 권한이 독점이 되거나 그 오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암호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디셔널한 이제 원 키의 원 볼트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멀티 시그고, 지난번 이드콘에서 한번 쭉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트레시홀드 시그, 지금 CQ MPC가 제공하는 시그니처는 결국 프라이빗 키를 두 개로 쪼개서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볼트를 움직이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처음 키를 제너럴 할 때나 스토어링 할 때나 사이닝 할 때 한 번도 프라이빗 키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할 우려가 없고, 해킹을 당하려면 쪼개진 쉐어들을 전부 동시에 해킹을 해야지만 해킹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눠진 쪼개진 상태로 멀티파티에 의해서 시크릿 쉐어들이 보관이 되고 끝까지 이게 관철이 되는 거죠.
시스템상에는 한 번도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프라이빗 쉐어들이, 시크릿 쉐어들이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페어를, 검은색 페어를 만들었다가 그날 밤에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날 파란색 세트로 바꿔버렸을 경우에 그 전날 훔친 까만색 쉐어와 그 다음날 새로 만든 파란색 쉐어를 합쳐봤자 이거는 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기존 파블릭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응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큐어 MPC에 기반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특히 이제 프라이빗 키를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HSM 하드웨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훨씬 플렉스블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HSM이나 하드웨어 wallet과 결합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도 대단히 시큐어하고 그 위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기반한, 왜냐하면 키를 베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올라가는 뭐 OTC 마켓이든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개인 키를 그냥 단일한 개인 키를 가지고 관리하던 구조를 개인 키를 쉐어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주체 간에 분산시켜서 키를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키 제너레이션 사인 할 때 그리고 리커버리 할 때 키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런 경우 3파티로 해가지고 백업 이제 서버를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사인 할 때는 2명이 사인하지만 키는 쪼가리는 3개를 만들어서 하나가 잊어버리면 리커버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키를 한 쪼가리를 갖는 거고 커스터디 코인을 보관하는 주체가 키의 한 쪼가리를 갖는 거고 백업 서버가 복구용 쉐어를 가지고 이렇게 3개의 키로 쪼개진 이 쉐어를 나눠 갔는데 이 중에 커스터디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코인을 움직일 수가 없죠. 사인으로 그거 자체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여기서 해킹이 가능하려면 고객 단말에 있는 쉐어와 커스터디에 있는 쉐어를 동시에 훔쳐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커스터디이고, 예를 들면 이거를 거래소에 어플라이, 똑같은 모델인데 거래소에 지금 프라이빗 키를 혼자 들고 있어요. 거래소 해킹 나오면 다 날아가고 거래소 주인이 암호화 자산 들고 나가면 다 끝나는 거고, 거래소 심지어는 캐나다 거래소 오너가 죽으니까 비트코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근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상의 분실 시 이제 대처 방법이나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하나는 키가 쪼개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AML 같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필터링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수 있는 그 중간에 버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중간에 임플리멘트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른 포지 솔루션과의 이제 비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거래소, 아까 지금 문제를, 그 거래소 문제에 다시 돌아오면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빼버리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 덱스가 되겠죠. 이 마지막 최종적인 도달점은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빼고 환전소는 거꾸로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법정 화폐 환전만 취급하는 거죠. 뭐 이건 어떤 가격 변동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심플한 로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사용자가 법정 화폐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거래소 가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KYC AML 업무는 다 환전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대부분. 근데 뭐 이거의 문제는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 환전소 분리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물론 이때도 거래소는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Secure MPC를 사용한 커스터디 모델을 내부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여전히 뭐 커스터디 모델을 외부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모델인데 거래소와 커스터디를 분리하자. 그래서 거래소는 거래소와 일단은 커스터디가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치면 거래소와 은행이 암호화폐 키를 나눠 갖고 쉐어를 아까 나눠 갖고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통제권을 나눠주고 대신에 법정 화폐 부분은 KYC AML은 은행의 전문이니까 은행한테 그 권한을 다 넘겨주고 거래소는 매칭 엔진하고 정산 이 부분에만 전문 포커스를 맞추게 하자는 얘기죠.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대신에 커스터디한테는 은행 입장에서 왜 이 리스크를 지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거래소가 먹던 수수료 상당 부분을 여기다 떼줘야 된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KYC AML 비용을 전부 낮추거나 없앨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용 문제를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 투자자들은 훨씬 안전하게 코인을 보관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기대 효과가 크고 그러니까 거래소와 커스터디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허용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투명하죠. 지금까지 해왔던 KYC AML보다 훨씬 정부 입장에서 누구 책임인지 물을 필요가 없고 사용자, 투자자들 보호의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더 명확하고 그래서 이 3자 간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정부 입장의 규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점들을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KB하고 저희가 그 커스터디 개발 사업을 오늘 공동 개발을 하기로 MOU를 맺고 협약식을 가졌는데 언론에 발표는 내일 될 예정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단어 이 리뷰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불행히도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 금융권에서도 이런 디지털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앞으로의 그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 굉장히 큰 중심적인 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들이 전부 갈수록 디지털화 될 것이고 그 디지털 자산의 기반은 여전히 이제 프라이빗 키 메커니즘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개발 내용이 굉장히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예로 봤던 거래소 현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